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안의 송득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안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불어난 이자, 명의신탁의 함정, 반려동물 키우는 세입자의 사절, 동생들만 나눠 가진 아버지의 재산까지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사연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 그리고 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불법 행위가 온라인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안인 온라인상 불법 정보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법안을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연예 기사나 동영상 사이트 보다가 자극적인 제목에 놀라서 클릭해봤는데 사실 내용은 그 제목과 상관없는 그런 경험 자주 해봤었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뭐 트로트 가수들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뭐 송가인, 임영웅 등 인기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임신, 뭐 불화, 이혼 등 수많은 키워드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런 트로트 가수들의 가짜 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뭐 포털 사이트나 실제 언론사 사이트 같은 곳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까지 하는 경우가 적고 뭐 유튜브발 가짜 뉴스들도 속보, 단독 같은 온라인 기사 형태를 따라서 이게 만들어 교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뭐 나스미디어라는 업체에서 2021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 검색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40대부터 60대 말씀드린 이런 중장년층이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유튜브로 정보를 검색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노출시키는 방식인 만큼 가짜 뉴스에 매우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연예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 달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김영옥 배우의 그 사망한 듯한 영상을 올리고 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해당 배우의 사진하고 또 친한 배우로 알려진 뭐 김수미 배우의 우는 장면을 짜깁기한 장면을 썸네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이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근데 정작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김수미, 김영옥 배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털어놓은 얘기가 전부였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옥의 후배 김혜은 씨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뭐 심각한 분노를 표한 바도 있어요. 뭐 나의 롤모델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나쁜 유튜버의 가짜 뉴스에 얼마나 울었는지, 또 식사 한번 못 모신 그 후회를 어찌했을 거라고 이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이에 난데없는 사망설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 소문의 근원지 역시도 유튜브였습니다. 그 백종원 씨가 뭐 희귀병에 걸렸고 100억 원의 빚을 진 채 세상을 떠났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해당 당사자는 근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아주 잘 있고 몸도 건강하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뭐 또 지난 12일에는 작년 결혼한 뭐 유명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씨와 그 배우자 고우림 부부가 이혼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뭐 임신한 김연아 씨를 두고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내용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들은 전부 가짜, 허위였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유력 언론 매체 모 언론사 뉴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신빙성을 더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매체가 두 사람의 불륜과 관련해서 작성한 기사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한번 공개가 되고 퍼지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런 소문이나 가짜 네. 뉴스가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 같은데, 이런 가짜 뉴스 변호사님 처벌이 어려운가요? 일단 처벌도 처벌인데, 이제 가장 제가 오늘 준비한 법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버니까 지금 계속 이런 안 좋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알려지기로 콘텐츠 제작자한테 수익을 정산하는 계산법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대략 한 10분 정도 영상에 광고 3개가 붙고 200만 뷰를 돌파한다, 이 경우를 전제하면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보면 1원이 생긴다, 이런 셈인데, 가짜 뉴스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을 적발하고 또 처벌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뭐 피해자가 직접 해당 컨텐츠를 파악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벌까지 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유명 아이돌의 소속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소 의지를 밝혔던 네. 한 유튜버 같은 경우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까지 광범하게 선보이면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 연예 관계자는 뭐 회사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팬들이 제보하는 내용을 열심히 모아서 고소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경각심이 높아지길 좀 바라본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온라인상 불법 정보, 불법 행위 근절 특별 법안이 사실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법안의 발의 배경부터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인터넷, 그리고 뭐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의 확산 등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망 내에서 뭐 마약류, 불법 사행행위 등 불법 정보의 광고나 유통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그 달콤한 열매 때문에 이런 악용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형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만으로는 불법 정보의 광고나 유통 방지, 그리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이나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요. 또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 및 불법 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의 불법 정보의 광고나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법안의 주요 내용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의 광고, 유통 등의 근절, 그리고 불법 수익의 추적과 환수를 위한 불법 정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내용이 하나가 담겨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법 수익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음으로는 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정보 제공, 알선, 이용 계좌에 대해 확인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요. 다음으로 불법 정보의 광고 유통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업무 제공 중지, 더 이상 못 쓰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불법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된 불법 정보가 범죄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네. 시청자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런 가짜 뉴스 반드시 근절돼야겠습니다.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의 인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이제 제가 한 10년 전쯤에 네네. 카페나 대부 그런 쪽에서 이제 200만 원을 썼거든요. 아, 네. 200만 원 썼는데 그거를 벌써 갚은 게 400이 남았어요. 아, 네. 갚은 게 400이 남았는데 이제 아직도 한 1000만 원이 남아, 1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 아이고. 원금 200에 네. 이자 1000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를 1200만 원까지 납부하면 1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금은 8배가 되는 건 이게 맞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내야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상담자님.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한 10년쯤 전에 200만 원을 빌리셨는데 현재 이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남아있는 상태시라고 합니다. 갚은 돈은 또 400만 원이 넘어가시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 원금의 8배에 달하게 되는 돈을 지금까지 좀 갚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원금 이상을 갚았기 때문에 갚은 부분을 혹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송득범 변호사님 관련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이제 다 옆에서 듣긴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이자도 뭐 중간중간 계속 갚아 오신 것 같은데, 뭐 원금이나 뭐 원리금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그 갚으신 날이 언젠가요? 저번 달일 거예요. 저번 달. 지난달. 저번 달 하순인가한테 네, 그때 20만 원 갚았어요. 지금 네. 매달 꼬박꼬박 20만 원씩 갚고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대출금 관련해서 혹시 뭐 지급 명령이나 혹은 소송 같은 게 본인한테 날아온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이러면 제가 한번 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정리해서 좀 한번 하나씩 답을 드려볼게요.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자율이 정확히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이자 갚은 돈만 해도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 넘게 갚았고, 지금 아직 못 갚았다고 하는 돈 포함해서 8배 넘는 돈 원금 이자까지 다 받아가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갚은 돈은 400만 원이고요. 네. 남아있는 이자가 1000만 원, 원금 200만 원이에요. 네, 남아있는 이자가 참.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고요. 네. 일단 이자제한법에 대한 위반 여부는 이자제한법에서 원래는 뭐 대부업체들이 뭐 정한 이자가 사회 통념상을 넘어서 과다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자제한법에서 이자 제한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즉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또 이 일반법인 이자제한법 외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서도 이자율에 관해서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8조에서는 100분의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역시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서 정한 이자의 상한은 20%가 되고요.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 매년 변제하는 금액의 상한,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이 20%로 상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갚아야 되는 이자가 연 20%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10년 전에 빌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 뭐냐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있을 때 그 무한으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이 경우에 그 상행유리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든요. 일반 민사 소멸시효는 10년, 그다음에 상행유리란 채권의 경우는 상사시효가 5년으로 상법상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아마 뭐 대부업체라고 하면 이 업체는 이 이자의 추심,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민사시효인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상사소멸시효로서 상행유리란 채권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혹시 본인이 소송을 당하신 적이 있냐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아마 그 대부업체가 그 소멸시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구소송을 보통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본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해서 소송 판결이 확정돼도 그 자체로 기판력을 갖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그 해당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청구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고 재판의 확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또 연장, 그때로부터 중단된 걸로 보고 또 판결 확정 채권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마 그 채권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변동되어 왔을 확률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그 대부업체들에서 그 한 업체가 A라는 업체에서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 A라는 업체가 지금도 계속 매달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을 갚아라 독촉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보통은 그 A 대부업체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B 대부업체로 지금 본인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양수받은 업체는 또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또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추심을 계속하다가 또 B가 C한테 양도하는 식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런 소송을 당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항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 원금이 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근데 이제 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기산점도 한번 고려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변제했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여쭤봤는데 돈을 빌린 날로부터 언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승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 또는 하순에 갚은 게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사항이면 그 사항 때문에 소멸시효를 만약에 민사소송이 벌어진다고 하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뭐 1년의 이자율의 상한은 20%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면 200% 원금에 따른 그러면 이자의 상한은 원금 2배 그다음에 원금 포함해서 총 빌린 돈이 200만 원이면 600만 원 정도면 이자와 원금 모두가 변제되었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대방이 계속 추심이 들어온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소송에서 항변해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만 원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주장하는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 이른 상황에서는 보통은 현실적이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만약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만약에 소득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향후에 금융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빌린 전체 채무들, 이 해당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빌린 전체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다가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해서 전체 빌린 돈 중에 일부 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고요. 개인회생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신청권자의 자격이라든지 뭐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인용될 수 있고 일부만 갚으면 전액이 변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께서 한번 고려해 보셔서 대부업체에서 지금 추심하는 사항에 대해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자를 변제하느라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해당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 추심으로부터도 또 조금 자유롭게 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아니면 뭐 이자 제한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인회생 파산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님 말씀은 네. 일단 좀 더 알아보고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지금 본인이 갚은 금액, 그다음에 변제가 정확히 확인하실 법적인 부분 말고 사실적으로 안내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정확히 본인이 빌려온 원금이 얼마고 그 중에 이자로서 이자 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충당된 이자 금원이 얼마고 이자 충당 후에 남은 원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해당 채권 대부업체나 이런 곳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건 반대로 본인이 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추징금 청구 소송 혹은 대여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소송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가 어렵죠. 안 갚아도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가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그 이제 상대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이율 그런 걸 초과해서 네. 조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이자 제한법 위반 사항은 일부 형사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걸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아갔으니까 당연히 이자 제한법 위반이니까 형사처벌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빌리신 돈의 정확한 변제기, 그다음에 얼마를 갚았는지, 얼마가 충당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단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듣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우리 서민경제 지금 팍팍하고요. 여러 가지 돈 쓸 일은 많고 물가 그러니까요.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부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네. 굉장히 고리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도 주의가 네. 필요한데 항상 질문이 저희 생생법률쇼로도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네. 이 이자 제한법상의 그 네. 제한된 이자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가 네. 좀 단골 질문이기도 네. 하거든요. 지금 상담자님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상담자님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대부 제한 그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부업체로부터 그냥 빌릴 때는 급할 때는 이런저런 사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빌리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다 서명하세요 하면 입금 며칠 안에 입금됩니다. 그런 것만 하시고 하신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러면 본인은 지금 채무자고 상대방은 채권자거든요. 그럼 채권자가 추심을 하고 있을 때 정확히 그러면 당시의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변제기는 언제로 돼 있고 이자율은 몇 %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이자 제한법 위반된 부분은 이자 제한법 초과하기 때문에 위반 아니냐라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업체에 대해서든 아니면 당시 업체에 대해서든 주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변제기로부터 5년 일반적으로 경과하면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다만 통상적으로는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로 아마 중단시킨 경우가 많고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항변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채무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고려하실 수 있고 이자제한법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제 의무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무턱대고 급해서 돈 빌리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갚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받는 일이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좀 잘 알아보시고 돈 빌리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 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귀농의 꿈을 품고 지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제 명의로 땅을 샀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기둥이나 주벽 같은 뼈대를 완성했고 내부 인테리어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가면서 집을 짓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망해 집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컸고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토지와 건축 형화 명의를 일단 자신에게 넘기면 나중에 다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등기필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등기필증을 넘겨받고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지방세도 모두 저희가 납부를 했는데요. 지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명의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분 사업이 이제 망해서 혹시라도 집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지인에게 명의를 넘긴 지금 사연자님의 사연을 봤는데요. 지인이 이렇게 명의만 넘겨받기로 해놓고선 다시 이후에 명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버텨도 되는 건가요? 네, 부동산을 잘 아는 지인이 명의만 자신한테 넘겨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떤 명의신탁 사안인데요.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당연히 이런 수탁자가 버티는 게 허락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의만 변경이 되는 걸 좀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명의 신탁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나요? 네. 명의 신탁의 유형을 크게 우리 법에서 이제 3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간 명의 신탁, 두 번째는 삼자간 명의 신탁, 세 번째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유형에 비춰보면 첫 번째 양자간 명의 신탁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로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신탁하기로 약속을 맺고 그걸 수탁자한테 직접적으로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첫 번째 이제 양자간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그 신탁을 맡기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한 적이 없이 바로 어떤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바로 넘기는 방식이 이제 삼자간 명의 신탁 혹은 계약 명의 신탁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탁자가 계약자로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맡기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자가 나타났는데 이름만 제3자한테 맡겼다. 그걸 이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혹은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명의신탁 입증하는 거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사연을 보면 등기폐증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토지 건물에 부과된 지방세도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네. 점도 어떤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해서 우리 법은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 당사자끼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즉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관계에 대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명의신탁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방세까지 세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의무까지 부담해 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입증에 유리한 자료에 해당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건물의 이 경우에 뼈대 다 짓고 네. 이제 인테리어만 남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 명의까지 다 남겼는데 이 명의 회복을 위해서 일단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소송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토지와 관련해서 원래 내 거였는데 상대방한테 맡겼다라고 하면 이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형 중에 굳이 보자면 양자 간의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보존 등기가 없이 상대방한테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경우는 말소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바로 이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 같고 굳이 하나 더 구분드린다면 집합 건물 등기를 했다면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바로 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명의를 넘길 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네. 뼈대는 다 지었지만 네. 인테리어 공사만 네.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건축 허가 명의를 이제 넘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경우 건물의 어떤 요건, 네. 형태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요소가 건물이 됐는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가 네.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사연에서 이제 뼈대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나오는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경우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봐서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이고요. 대법원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으로 귀속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사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연자분이 자기의 돈으로 뼈대까지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명의신탁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부동산 실명법 제7조에서 어마무시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명의 신탁자 그리고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그리고 명의 수탁자한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벌 규정까지 네.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상담자님 좀 답답하실 것 네. 같아요.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한 일이지만 네. 좀 위험성, 재산 네. 잃을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신 것 같은데 네. 상담자님한테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좀 팁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경우 이제 민사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 건물을 뺏을 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한테 명의를 넘겨라라고 속인 거라면 그 자체는 또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후속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 사실 복잡한 어떤 법률 네. 관계들이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 가시면서 진행해 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한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 저희 둘만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전세 계약은 체결되었죠. 저희는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요. 도배 일정을 잡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더니 반려동물 키우는 걸 절대 허용을 할 수가 없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체결할 때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저희 잘못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며 지급받았던 계약금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는 걸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집주인과 저희의 주장 누가 맞는 건가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네. 사연과 같은 어떤 임대차 관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냐 안 키우냐 관련한 문제가 정말 빈번하게 네.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변호사님은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함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쨌건 키우시는 분들이건 혹은 키우지 않는 분들이건 이 문제 때문에 혹은 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관계가 외부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도 포함해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편입니다. 네, 요새 정말 체감적으로도 네.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요 문제된 게 고지 의무 그러니까 사전에 알렸어야 했냐 이게 좀 네. 쟁점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세입자가 네. 뭔가 의무적으로 꼭 알려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사회 통념상 명백한 경우, 이 경우를 이제 고지 의무의 대상이라고 법원이 정하고 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는 미리 상대방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이 고지 의무의 대상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기준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애매하게 네. 해석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왜 네. 고양이 키운다는 말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 이걸 내가 꼭 말했어야 되는 것이냐 반려동물의 유무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고지할 의무 같은 게 부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침 이 지금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했던 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중요하게 봤던 사정이 뭐였냐면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가 있었냐. 다음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에 그 공인중개사나 임차인한테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게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정이 있었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설치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도 없었고 또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한테
반려동물을 길러서는 안 되는 게 핵심 사항이다라고 고지한 사정이 없었다. 그런데 계약 당일에 이르러서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봐서 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신의칙상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지 네. 의무가 없다고 일단 1심에서 네. 하급심 판례에서 나온 것이 있었군요. 그렇다면은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요, 계약금의 2배 요청하는 건 또 정당한 건가요? 이게 또 이 사안에서도 요 내용도 같이 해당 판결에서 그렇군요. 인정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결론적으로는 계약금의 2배까지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예. 우선 해당 사안에서 어떤 게 먼저 쟁점이 됐냐면 네. 집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나는 여기 계속 거주할 수 있다라는 사정을 먼저 임차인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2배를 반드시 상환해야만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시를 했고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이제 계약금이 손해배상에 추정이 되기 때문에 2배 상환을 그 당시 임차인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사회통념상 감액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4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반려동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네. 그렇고 참 곤란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네. 좀 사전에 네.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사안이 뭐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 판결 자체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에서 반려동물을 금지하고 싶은 임대인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지 특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권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기재해 두면 추후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추단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지만 중간에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까지 갈등 상황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네. 어떤 점들을 좀 미리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판결에서 세입자한테는 명시적으로 반려동물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시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와 무관하게 반려동물은 언제나 키울 수 있다라고 인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도중에 계약 해지권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약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좀 미리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그럼요. 더 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 용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 통장에 예금이 좀 있었는데 그걸 동생들 셋이서 나눠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생전에 본인 명의의 집을 이미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두어서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고요. 저는 남은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금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했더니 형은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괘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업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건 맞지만 그래도 말도 안 하고 동생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좀 화가 납니다. 유류변 조성을 해서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을 다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안 가져도 되는 돈이지만 동생들에게 화가 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증여, 유산 같은 문제로요. 형제들, 가족들끼리 소송전까지 난무하는 경우가 사실 좀 흔하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 사이에 다른 형제가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남겨진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채무를 과다해서 이 채무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형제들 간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고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상속 같은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요. 형제들끼리 알아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부모님이 생전에 민법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셨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의 분배가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유언이 없다라고 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이 우선적으로 가능하고요. 별도의 협의가 안 된다 혹은 별도의 협의가 없다라고 하면 법에 따른 비율, 즉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법정 상속 비율이라면은 지금 이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비율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 법정 상속 비율이 지금 자녀분이 몇 분인지가 안 나오는데 네. 만약에 형제가 자녀가 뭐 3명이다 그럼 3분의 1씩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받는 비율에 곱하기 2 1.5가 50% 죄송합니다 50%를 가산한 게 어머니가 분배받아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1.5, 나머지 네. 자식들이 1대1, 1대1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신다고 일단 법정 상속분은 정해져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생생법률쇼로도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들 정말 많이 옵니다. 정확히 이 소송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짚어주고 가시죠, 변호사님. 민법 제1112조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이 일정한 비율만큼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그 금액이 가령 첫째 아들한테 상속재산을 전부를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은 더 많이 받은 상속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만큼 침해를 주장해서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네. 1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상속을 다시 재산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소송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았다, 혹은 특별 수익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과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고 그에 따라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네. 소송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소송은 네. 없을지도 궁금해요. 네. 상속 회복 청구 같은 것도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일단은 사연자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혹은 유언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누가 더 많이 받아가냐 더 적게 받아가냐라는 부분에 다툼이 벌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확정하고 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비율에 따라 네. 누구에게 얼만큼을 나눠줘야 될지를 정하는 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고요. 거기에서 재산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와는 좀 다른 민법 9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참칭 상속인, 즉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인 척하고 받아간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는 민사상 청구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송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재산 처분엔 자유권이 있는 네. 거잖아요. 생전에 네. 상속인께서 이제 피상속인께서 상속인에게 누구에게 얼마큼 재산을 상속할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유 의지에 속한 영역이라는 점도 있지만 상속이라는 것이 결국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라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독특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볼 필요도 그럼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상담자분의 내용 자체에서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뭐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사업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 괘씸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형제들 간에 많이 좀 앙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내 돈을 찾아오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형제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좀 갈등을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화나 어떤 이게
앉아서 둘러 네. 앉아서 가족끼리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던가 기타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이번 문제 해결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특범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